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의 64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축하 꽃바구니가 배달이 됐다는데 경호처 직원이 받아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탄핵 심판 청구서만큼은 계속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추운 날 우체부만 무슨 고생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 헌재는 돌아오는 월요일 대통령이 서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도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참석자 중 9명을 조사한 가운데 정점인 대통령은 언제쯤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한덕수 권한대행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 알려졌습니다. 물론 대행 체제 전에 소환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권한대행이 피의자이다. 이 자체가 지금 국제적인 망신거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초유의 일을 벌였고 지금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무총리도 역시 이 초유의 일에, 이 계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엄법에서는 2조 2항을 보게 되면 전시, 사변, 혹은 비상사태에 준할 때 이 계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엄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적 과정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5항에 보면요. 국무회의 심의를 의무 절차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국무위원들이라고 하면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들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당연히 모여가지고 무언가 회의를 진행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진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국무회의가 실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도대체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실제 그날의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아니면 증언들을 보게 되면 회의가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회의록도 없다. 그리고 실제 그 회의록에 부서한다라고 하는데 사인 같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인도 한 바가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실제 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쉽겠죠. 그러면 이 절차 규정을 무시했으므로 이것이 정말 비상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다 갖춘 거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무총리 역시 이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결국 남은 사람은 결국 지금 대통령인데요. 대통령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어떤 문서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이 그런데 이제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탈탈 털어서 성의 없이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의문이에요. 근데 저는 제대로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수사기관들이 최근까지만 해도 경쟁적으로 수사에 임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수사기관들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의지를 드러내는데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수사를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관련자들을 조사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자신들의 역량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충분히 본인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미 밝혔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예,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및 배석자 12명 가운데 거의 다 이제 수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만 남았다라는 취지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도 아예 받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성일 위원님, 네. 내란 수괴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지금 관저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 보통이면은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이때쯤 되면은 변호인들하고 작전을 짤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 정도의 변론 작전만 짜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요 참고인들, 주요 증인들끼리 말 맞추기. 예. 그리고 지금 아직 압수수색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비화폰들 이런 거 있는 서버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증거인멸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헌재 서류도 4일째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헌재 탄핵 심판 접수 서류 통지서도 안 받고 있고. 근데 이쯤 되면요, 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영장 청구해서 증거인멸 우려를 가지고 신병 확보를 해야 돼요. 체포영장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씨 쪽에서는 설마 영장까지 청구하겠냐 이러고, 왜냐면 현직 대통령 어쨌든 정지는 됐으나 이렇게 체포를 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주범은 내버려 둔 채 공범만 잡고 있어요. 이 정도 사안에 항상 주범부터 잡아야지 어떻게 공범부터 잡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되는 수사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주범부터 잡으라고 우리가 국회에서 탄핵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수사기관들 정신 차리시고 지금 빨리 주범부터 좀 확보하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지금 명분 쌓기 하는 거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소환 통보했는데 불응, 소환 통보했는데 불응. 그게 오케이. 일반적인 케이스죠. 오케이. 그럼 이제 체포의 필요성이 커졌다. 네. 들어간다. 네. 인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도 관저로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전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류도 못 들어가는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 자체가 지금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은 됐으나 경호는 받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그 경호에 대한 책임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에요.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당연히 압수수색 열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영장을 받아왔으면 공무집행방해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거 명심하셔야 되고, 그런 거 방해하라고 권한대행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탄핵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유심히 지켜보시고 권한대행이 딴짓 못하도록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한대행이 길을 좀 터줘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날 공조수사본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와라 소환 통보를 했죠. 네, 또 뭉갤 가능성이 꽤 있죠. 그럼요. 근데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을지. 지금까지 드러난 객관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술을 마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정말 화가 나는 건 최소한 이 사람은 따뜻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집배원분은 이 추운 날 20분이나 관저 앞에서 우편물 받기를 이제 기다렸다는 집배원분은 무슨 죄입니까? 정말 화가 나고요. 이게 시간을 계속 끈다고 계속 끌어지는 일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사유가 하나 추가될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측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오란다고 오고 가고 그럴 입장이 아니다라는 권위를 세우려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윤석열은 법적으로도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사회적으로도 지위를 모조리 상실한 그냥 중대 범죄자일 뿐입니다. 예. 자, 피의자 소환 상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그려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로 나눴는데 일단 주요 혐의는 내란의 우두머리다라고 적시를 했고요. 다른 사람들의 영장에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까지 받고 있고요. 출석 요구한 날짜, 일단 검찰에서는 지난 15일에 나오라고 했는데 불응. 그래서 21일에 또 나오라고 했는데 그날 오전 10시, 내일이네요. 내일 오전 10시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18일에 나와라라고 했지만 나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25일 다음 주 오전 10시로 통보가 또 한 번 됐는데 전날도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21일, 25일에 소환 불응 가능성이 지금 꽤 큰 상황인데 물론 상황을 지켜보죠. 전격 출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직접 본인의 변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검찰이나 공수처나 경찰이나 못 나간다는 이유는 또 없죠. 자, 그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국회의원 체포 방법까지 지시했다는 진술이 또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어제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의 채자도 얘기하지 않았다 라면서 내란도 아니고
국회의원 체포나 신병 확보도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전혀 반대의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수도 방위 사령관을 지냈던 이진우 전 사령관이 현장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이 중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에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4명이 들어가서 1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 뭐냐면 4인 1조로 들어가서 1명씩 체포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고요. 계엄 해제 표결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그것도 못 데리고 나오냐라고 다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도 하고 지시대로 안 되니까 다그치면서 화도 냈다라는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석동현 변호사의 그 발언, 어제 발언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뭘 체포를 해라, 뭐 끌어내라 하는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자, 다시 한번 조금 전 이진우 전 사령관의 그래픽을 띄워주시죠. 대통령도 법률가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요. 그러면서 뭘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라는 용어를 쓰신 적이 없는 것으로 들었다라고 했어요. 끌어내라 저기 있는데요. 체포는 없네요. 저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에서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체포죠. 그리고 체포하면 어디다 데려다 놓겠다는 것입니까? 라는 것은 국회 국방위에서 이른바 비원 벙커, 수방사의 비원 벙커까지도 장소로 사진까지 제시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는 저런 발언을 했지만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다분해요. 대국민 거짓말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저 끌어내라라고 하는 저 문장은 실제 지난번에 특전사령관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국회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회에서 이제 증언을 할 때 첫 번째 전화, 두 번째 전화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계속해서 추궁해서 물으니 두 번째 전화가 왔었고 비화폰으로 왔었고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제시한 바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복수의 사람들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저렇게 끌어내라라고 하는 증언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의문이 석동현 변호사가 뭔데 지금 변호사로 수임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자격으로 저기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거를 전파를 타고 저거를 다 중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의문이에요. 45년 직이라는데. 네, 40년 친구라고 하는데 그 자격으로 지금 저렇게 나와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 얘기도 특별한 얘기도 없었어요. 그동안 대통령이 했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는 선에서 거의 세계적인 앵무새 수준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별로 특이할 얘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여러 가지 상충되는 질문들을 기자들이 던지니까 자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대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일방적으로 국민들께 자기만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냥 집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전파 낭비, 시간 낭비 이러한 이 일만 벌이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의지, 국민들과 싸워보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다른 측면으로 해석할 부분은 없을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법정이나 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무거운 내란죄라는 아주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 소명하고 다퉈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뭐 혐의라든지 아니면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앞에 나와서 얘기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선임이 안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적어도 석동현 변호사가 윤석열 통과의 친분 관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변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얘기했다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저 말은 법정에서 해야 될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법정이 아니라 저 기자회견을 했다. 이것은 여론전을 한 번 더 생각한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분히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는 단순하게 법률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서 여론이나 사회적, 정치적 모습이나 지형 같은 것도 다 고려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두 감안해서 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은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예, 의문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석동현 변호사가 아마 대통령이 지금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공식 직무 라인도 함께 일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대변인 격으로 나왔는데 많은 국민들을 화나게 만든 어제 하루의 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내란의 핵심 멤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를 쭉 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은 점점 더 설 곳이 없는데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역시도 대통령과 포고령 내용을 상의했다라는 거거든요. 포고령의 1호가 뭡니까? 국회 정치활동 금지잖아요.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체포를 지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주장이 지금 측근들이나 함께 계엄을 모의하거나 실행했던 인물들에 의해서 반박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탄핵안 통과 직전에 여당을 비롯한 각계에 2주만 버텨달라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저 믿을 만한 제보로 보이세요? 믿을 만은 할 수밖에 없는 게 박선원 의원이 그동안 뭐 충안파라든가 충안파들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모여가지고 무슨 비밀 회의를 했다 네. 이런 것들까지 다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부분의 것들이 다 제보를 받아서 한 건데 박선원 의원이 단순한 제보만 받는 것이 아니고 복수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런 이 전파를 통해서 국민들께 이 제보를 알림에 있어서 잘못된 사실을 알리게 되면 이 신뢰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에도 타격이고요. 국민들한테도 타격이 입혀지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복수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좀 믿을만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왜 2주의 시간이 필요한가? 이것은 좀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물론 조사할 때 저는 수사기관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2주간의 시간을 벌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뭔가 이 상황을 좀 전복시키거나 혹은 또 다른 이 모양으로 완전히 물꼬를 틀거나 여러 가지 전략을 좀 세우는 데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좀 획책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측을 좀 해보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어저께 나와가지고 내란이 아니다, 소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의 경우는 굉장히 처벌이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가 87조 1에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소란으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탄핵을 안 당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국민 분노는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인데 저는 어쨌든 이 내란의 범죄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작전을 짜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주를 더 버텼으면 그만큼 국민적 분노만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성열 의원님 왜 2주일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대대적인 반격을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반격이요? 네, 대대적으로 좀 그동안 우리가 얻어 터지기만 했다. 이제 반격 한번 해보자라고 좀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요.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의심이 됩니다. 이건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에 양곡법 비롯해가지고 6개의 법안 거부권을 썼어요. 근데 양곡법은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민주 세력이 경제를 망치려 들어서 보수 세력이 이거를 막아야만 한다라는 쪽으로 설득을 해요. 그동안 대통령이 자신의 사적인 것과 관련돼서 썼던 거부권들을 마치 괜찮았던 것인 양 좀 포장을 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김건희 특검법이나 내란 특검법은 12월 31일 날로 미뤘어요. 미루는데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왜 미룹니까? 이건 왜 뒤로 미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을 끌면과 동시에 장외 여론전도 시작을 했어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부정선거론자들은 이미 SNS에 많은 이야기를 허위사실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석동현 변호사 뭐 내란 아닌 소란 뭐 이러는데 소란은요 우리가 저기 술 취하신 분이 밤에 지나가다 고성방가 하는 이런 걸 소란이라고요. 누가 헬기, 장갑차, 실탄, 특수부대 동원해가지고 소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의 소란이면요 소란 2번 했다가 나라 절단 나요.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진짜 지금 절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간 벌기에 당하지 말고 만약에라도 정말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돌아오면은 그러면은 정말 이 혼란은 걷잡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큰 경제적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이 탄핵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듣고요.